그런데다가 이제 동원은요. 저거는 완전히 뭐 총알밥 하겠다는 거예요. 30만 명을. 저게 무슨 문제냐면 러시아 지금 상태가 30만 명 아니라 3만 명도 훈련 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원래 러시아가 훈련, 병참, 전술, 전략, 규율이 굉장히 취약했죠. 그런데 지금 경제 제재가 시작된 지 지금 7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하나씩 불이 꺼지고 있어요. 지금 각 분야가. 군수물자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오죽하면 허접한 북한에 허접한 그 쏴지는지 안 쏴지는지 모르는 재래식 폭탄 좀 팔아라고 손 벌리고 다니겠어요. 그런데다가 9월 달부터는 하르키우 패배 이후에 정규군과 와그너 용병부대와 신병과 그 다음에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서 징집한 혹은 동원한 로컬 부대 이 네 종류의 끼리 서로 치고받고 뭐 구타 사건 일어나고 살벌해요. 그쪽 자료 화면들 보면 균열이 심하다고요. 저게다가 지금 또 모아서 한 무더기 보내? 옷은 어떻게 입힐 거며 전투 식량은 어떻게 내줄 거며 개인 장구는 어떻게 챙겨줄 거며 개인 장비는 어떻게 챙겨줄 거며 어디서 막사는 어디에다 지어줄 거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거 할 힘도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여기 저 사진은 왼쪽 사진은 키우의 전쟁 초기에 3월 달에 키우 바로 점령할 것 같다 그러다가 거기 병참 안 이어져 가지고 작살나서 주저앉은 탱크고요. 오른쪽은 그것도 3월경이에요. 저 보면은 이게 옷을 상의를 뒤로 제껴 가지고 저렇게 해서 뒤에다가 묶어 놓으면 이 상의가 이 팔을 압박을 해서 이걸 못 하잖아요. 저게 포로라고요. 바지도 내려 가지고 무릎 아래로 걸쳐 놨잖아요. 그러면은 저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지금 저런 상태가 된다고요. 3만 명이 와도,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요새 최근에 모집한 지금 러시아는 최근에 모집한 병사들은 다 이제 볼런티어거든요. 그게 뭐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들어왔던 군을 통해서 정규군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전부 볼런티어들인데, 왜냐면 저 전선에 가겠다라고 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고 온 사람들인데, 탈영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정보 국방부에서 직접 고해가려고 한 소리입니다. 탈영이 그렇게 심하대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훈련과 무장도 제대로 안 해놓고 체계도 안 잡고 3만 명 쓸어놔 봐야 3만 명도 못 모아요, 지금. 황당한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어저께 밤 오늘 새벽에 이제 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가스관을 잠가 버렸다고요. 러시아 가스관은 시베리아에서 연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1921년에 소련이 독립군을 학살한 흑룡강변의 도시 스보보드니 여기를 거쳐 가지고 빨간 게 파워 오브 시베리아 놓아주기는 중국 자본으로 놓아준 가스관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에서 그래서 그게 헤이룽장의 흑하, 그러니까 헤이허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 가는 저 파란 라인하고 중간에 건너뛰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파란 동그란 거 타원형으로 덮어버렸죠. 저기는 아직 제한 상태지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즉 사할린 사할린 가스랑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시베리아 가스가 헤이허에 연결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 헤이허로 들어온 게 이제 해베이, 그러니까 하북의 안핑까지 연결이 돼서 하북의 안핑까지 연결이 돼서 안평입니다. 그게 이제 베이징 아래에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 9월 중순에 지난주에 바로 그게 산둥의 타이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둥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샹하이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산둥의 타이안까지 연결된 거예요. 저게 9월 17일인가 그래요. 지난주 말. 근데 느닷없이 20일 날 밤에 러시아가 가스를 잠가버렸다고요.
아, 우리 저기 한 일주일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점검 좀 해야 됩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저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서방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부품 등의 문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혹은 중국과 틀어진 거 아니냐. 이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웬빈이 21일 저녁에 푸틴 발언이 21일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간으로 기준해서 오후 한 2, 3시경이란 말이에요. 푸틴 발언이. 이 동아시아 기준으로. 그래서 그 21일 오후에 푸틴을 사실상 디스하는 발언을 했어요. 심각하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웬빈이. 우리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가 않았죠. 왕웬빈, 이 날카롭게 생긴 이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 네,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우크라 전쟁에 관해서 관계국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화와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그 여건이 무르익도록 그 여건을 형성해야 합니다. 라고 왕웬빈 외교부 대변인이 말을 했어요. 자, 이 왕웬빈의 발언 자체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에 비디오 시작할 때 얼마나 협박질을 했는지. 푸틴이. 지금 푸틴은 협박질을 해서 지금 클라이맥스를 끌고 올라가서 협박을 해놓고 이제 뭐 협상 어떻게 몸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이러고 있는데, 아이, 왜 이렇게 싸우셔? 다 좋은 말로 하셔야지 하고 옆에서 퍽 들어온 거야, 중국이.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이것들이 판 깨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이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좋게 끝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감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가없는 무한한 파트너십이라며. 리미틀레스 파트너십이라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싸우지도 마시고 대화로 푸셔야지. 그게 무슨 핵이야 이 소리죠. 중국은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야, 네가 원래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보름 만에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았잖아. 근데 뭐 보름은커녕 7개월이 됐는데 정리도 안 되고 싸움 졌다며. 우리도 같이 망하게 생겨서 너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깔아앉아가지고 우리 중국 경제 그렇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이제 우리도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너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 시진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사마르칸드 우즈베키스탄에서 엊그저께 만나서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저 보는 사람이 참 가슴이 타들어가네요. 보니까 의심이 많이 들고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I have many questions and I am deeply concerned. 의심이 많이 들고 네가 뭐를 원하는지 의심이 많이 든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걱정이 많이 된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밑장 빼는 거지. 계속해서 카자흐 동무 나랑 같이 가, 우즈벡 동무 나랑 같이 가, 투르크메니스탄 동무 나랑 같이 가. 그래서 가스 석유는 다 나 통해서 팔면 돼. 우리 쪽으로 팔면 돼. 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주에 계신 중국인들께서 좀 추워지실 것 같아요. 저게 갑자기 저렇게 가스가 끊기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 통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푸틴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안 되는 게임인데 핵은 협박에 지나지 않고 동원을 한다 그래도 무장을 하고 훈련을 시키려면 몇 개월 걸리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미 기차 다 떠나서 갔는데 지금 우크라 기세 무섭거든요. 저는 뭐 라스푸찬가 뭔가 진흙탕 돼도 우크라는 들어간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흙탕 속에서 기갑이 못 움직이지. 그러면 이쪽 기갑 못 움직이면 상대도 기갑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보병 중심 게임이 되잖아. 그럼 보병 중심으로 정보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정찰 자산을 잘 받을 수 있고 보병이 쓰는
휴대용 미사일이 좋고 그리고 보병 각각이 전투 의지가 높은 집단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저는 그래서 라스푸차 때 작살난다고 봐요, 쟤들. 라스푸차 때 작살난다. 그 진창길을 뚫고 뒤에 하이마스가 가서 닿고 저거가 가서 닿게끔 어떻게든 끌고 올 거예요. 저기 그 앞에 뭐 트랙터를 돌리든지 같이 해서 그 155mm 끌고 오고 하이마스 끌고 오고 자주포 끌고 올 거예요. 탱크는 못 끌고 갈 거예요, 현장으로. 근데 탱크는 어차피 쟤들도 못 나와. 못 움직이면은 저기 뭐 제블린으로 잡으면 돼. 엔로로 잡으면 돼. 움직여서 글글글글거리고 나오면 그 진창 속에서 그렇게 잡았었잖아요, 키우에서. 그럼 결국은 보병이 얼마나 고급진 무기를 갖고 있냐, 야간 투시가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있냐, 얼마나 전투 의지에 불타 있냐, 얼마나 보병 한 명 한 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냐. 여기서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라스푸차 때 작살난다고요, 쟤들. 나중에 보세요. 작살납니다. 라스푸차가 와서 전쟁이 소강 상태로가 아니에요. 사냥이에요, 사냥.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옛날에 맘모스 스테페라는 게 스페인 피레네 산맥에서 시베리아를 쫙 관통해가지고 빙하시대 때니까 바닷물이 130m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링기아, 지금 캄차카 반도 끄트머리에서부터 시베리아 끄트머리에서부터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그 바다가 한 100m밖에 안 돼요, 깊은 데가.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풀밭인데 그때가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5도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때문에 그때가 그러니까 해동이 돼요. 지금은 툰드라가 해동이 안 되잖아요. 봄, 여름에도 아래는 얼음이 끼어 있다고 해서 그 얼음층이. 그래서 지금은 툰드라는 이끼밖에 없어요. 이끼밖에. 그래서 순록의 밥통을 보면, 밥통을 열으면 이끼들이 많아요. 이끼나 그런 데서 자란 이상한 그 나무 껍질 같은 거. 그런데 그때는 일단 그 시베리아 끄트머리에 빙하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빙하를 넘어서 오는 바람이 높새 현상이 있어서 뜨뜻해져. 넘어오거나 빙하 높이가 2000m, 3000m니까. 우랄 산맥에서 스칸디나비아 쪽이 다 빙하니까 그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이쪽은 뜨뜻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오면. 그 다음에 동풍이 불어오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또 뜨뜻하고. 그런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해동이 돼요. 땅이 해동이 되니까 쌍떡잎 식물이 자라요. 지금보다 온도가 낮은데도. 다시 말하자면 영양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던 그 맘모스가 어떻게 운이 나빠가지고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사체가 끄집어내진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걸 밥통을 갈라보면 아니 세상에 순록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은 쌍떡잎 식물 포브가 꽉 차 있어요. 포브가. 그 포브라 그러거든요. F-O-R-B-E-S. 포브즈가 꽉 차 있어요. 그 밥통 속에. 그래서 이 시베리아 맘모스 스테페 벨트에 이제 사람이 25,000년 전부터는 못 살아요. 너무 빙하가 심해져서 이제 다 한데 사막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맘모스 스테페 벨트의 맘모스 사냥꾼들 우리 이제 그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약 35,000년 전에서 25,000년 사이 한 10,000년 정도 혹은 5,000년 정도가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아요. 뭐 가죽도 많이 생기고 고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 무기가 뭐냐면 투창밖에 없어요. 활도 없고 투창이랑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의 2~3배가 되는 맘모스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은 거냐? 투창 가지고 잡은 거예요. 땅에다 구덩이 파놓고 투창 던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숨는 거지. 불 놓고 털이 기니까 불 붙으면 타니까. 불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도저히 사냥이 안 일어날 것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꾀를 내고 용기를 가져서 가장
먹거리가 풍부하고 가장 물질이 풍요한 그러한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 맘모스 스테페벨트의 사냥꾼들이. 똑같아요. 라스푸차가 오니까 기동을 못해. 장비가 기동이 어려워. 그래서 전쟁이 쉴 거다. 천만에요. 기동 못하는 것 나만 못하나? 쟤도 못하잖아. 그럼 보세요. 도보로 이동해야지. 그러면 추운데 비부학 장비, 침낭, 그 다음에 전투식량, 그 다음에 두툼한 파카, 두툼한 방한복 가진 사람들은 도보로 이동해 가면서 땅 파고, 좀 마른데 땅 파고서 거기다가 비닐로 같은 거 덮고, 플라이 같은 거 덮고, 그 다음에 침낭에서 자고, 또 도보 이동하고, 이게 가능하잖아. 그런 장비가 없는 데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굴속에 틀어 앉아가지고 장작이나 떼고 있어야지. 대포, 포탄 같은 거 포장했던 상자꽉 뽀개 갖고 장작이나 떼고 있네, 하루 종일. 누가 이기겠냐고. 한쪽은 그걸 사냥하러 다니고, 한쪽은 토굴 속에 뭉클해져 있고. 라스푸차 때 사냥이 일어납니다, 저거. 사냥이 일어나요, 제가 보기엔. 자, 그래서, 동원을 한다고 해도 그 동원은 전부 총알밥이다. 합병을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쟁이 러시아 영토니까 겁나 안 들어가 이런 거 없다. 계속 들어갈 거다. 오히려 그나마 러시아 영토스럽다고 말할 수 있었던 두 개의 괴뢰국, 세바스토폴과 크리미아조차도 추가 4개 된 거랑 같은 급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자살골이다. 합병도. 핵은 아예 그냥 생뚱맞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몰랐을까? 알 거라고.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완전 올인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 푸틴이 극우 쇼비니스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까 나와서 떠드는 푸틴의 강철 인형 이런 자들 떠들어 겁대가리 없이 저 말이죠. 핵을 가지고 런던에 모인 그 세계 정상이라는 것들 요번에 핵 가가지고 다 죽였어야 됩니다. 이따우 소리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푸틴이 그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원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오후 한 대여섯 시에 발표하게 돼 있었어요. 한 7, 8시에. 그게 13시간이 늦어져서 수요일 날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1시간 연기, 또 1시간 연기, 그러다 그 다음 날 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푸틴이 아까 제가 극우 쇼비니스트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 그런 자들, 그런 정말 개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권력 기반이 그렇게 왜소한 거예요.